좀 이렇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3년에 영국의 레스터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15세의 린다 만이라고 하는 소녀가 이제 강간당하고 살해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피해자 몸에서 정액도 검출이 됐지만 이제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고, 그 레스터 대학에 그 유전학을 하시는 그 알렉 제프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당시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리 DNA 상에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부위가 있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됐고, 이거를 이제 그 유명한 과학 잡지에 이제 투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같은 레스터 지역에 그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바로 인근에서 또 다른 15세 소녀가 강간당하고 또 살해되는 같은 수법으로 이제 피해를 당한 건데요. 이때 이제 두 피해자로부터 모두 다 증거물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혈액형 분석도 했는데 A형이 나왔고, 또 당시에 이제 DNA는 분석 안 했지만 단백질 분석을 했었는데 같은 타입으로 검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영국 경찰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일단 용의자 한 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냐 하면 그 마을에서 지금 어떤 딱히 뭐 직업도 없고 또 한때 또 성추행 사건으로 또 경찰서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17세의 청년이 이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하면서 뭐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했다고 또 자백을 하고, 두 번째는 안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진술이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사건은 86년에서부터 3년 전이니까 와, 14세 때. 14세, 너무 나이가 어려서 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사실 좀 의문이 갔던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시료하고 그다음에 그 두 피해자로부터 나온 정액하고 이거를 그 알렉 제프리 교수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분석해서 맞는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렉 제프리 교수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 두 피해자로부터 나온 DNA는 어쨌든 같은 거고요. 한 사람의 범인이고, 또 이제 비교를 했는데 리차드 버클랜드랑은 다른 타입. 와, 뭐야. 이 DNA가 다르기 때문에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러면 이 DNA가 확보가 됐으니까 이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성에 대해서 DNA 분석을 하기로 하고, 영국의 이제 국가수 같은 FSS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랑 이제 알렉 제프리 교수랑 같이 참여를 해서 무려 한 5,500명 정도의 남성을 다 이제 분석을 6개월 동안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근데 일치되는 남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어머. 외지인인가? 그래서 이제 좀 그러던 찰나에 어떤 여인이 펍에 가서 맥주를 먹다가 옆에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엿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안 켈리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다른 사람의 DNA를 자기 걸로 이제 제출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콜린 피치포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걸 대신 냈다고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신고를 했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 다시 콜린 피치포크의 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DNA 감식으로 이제 범인을 잡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DNA 감식을 만든 알렉 제프리 교수가 나중에 회고를 하기를, 만약에 이 DNA 감식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리처드 버클랜드는 그 유죄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DNA 감식이 시작이 된 지 지금 불과 한 37년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은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보시면 DNA 감식이 없이는 어떤 수사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DNA 감식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무래도 80년대 영국이었으면 우리나라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30년 정도 뒤에 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97년에 입사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한 94년, 5년 정도. 94년 5년. 개연성 있는 줄인데요. 그게 시작은 사실 우리나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일본에다가 그 증거물을 보내서 용의자랑
이제 비교를 하는 게 91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가수의 유전자 분석실이라고 해서 실험실이 생겼고요. 바로 다음에 1992년에 의정부에서 있었던 마찬가지로 어떤 소녀가 성추행 당한 사건인데 그 증거물하고 용의자하고 비교를 해서 일치되는 결과를 내보낸 게 첫 번째 사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혈흔을 찾아서 검거한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누구죠? 2006년에 경기도 서남부 지역, 이제 군포, 안산, 수원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녀자들이 좀 실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연쇄 실종이니까 같은 범인이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12월에 군포의 어떤 여대생 한 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경찰에서 이거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산의 한 농협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가발을 쓰고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사진이 이제 CCTV에 촬영이 됐고요. 행방불명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행 시간에 일단 통과된 차들을 CCTV를 이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검은색 에쿠스가 이제 용의 차량으로 이게 떠오르게 되는데 차량 명의자는 보니까 여성이었어요. 60대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실 운전은 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네, 강호순. 강호순은 그 여성 편력이 좀 있었던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능범인데요. 강호순이 검거되기 전에 2004년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정남규라고 연쇄살인범이 있었고요. TV나 이런 걸 보면서 앞에 연쇄살인범들이 잡히는 걸 다 봤죠. 그리고 뉴스에서 뭐 DNA 기술이 발전한 것도 다 보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뭐 손가락을 일단 다 자른다든가 혹은 피해자들의 의류라든가 이런 소지품을 다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묻고 하는 지능범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근데 이런 그 주도 면밀한 강호순의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은 강호순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호순이 이 DNA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 2대를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니까 더 이제 경찰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근데 자백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강호순이 용의자이기 때문에 혹시 옷이라든가 뭐 이런 범행 도구 같은 게 집에 있는지 그 옷에 혹시 피해자들의 실종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달라고 국가수로 굉장히 많은 증거물들을 의뢰를 합니다. 의류 중에 이제 까만색 잠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트럭에서 이제 경찰이 수거한 바로 이 점퍼인데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만약에 여기서 피가 보였으면 강호순도 버리거나 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블루스타라고 하는 루미놀 시약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보니까 굉장히 아주 미량의 피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피가 그 강호순이 검거됐던 그 여대생 납치 사건의 그 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빨리 분석을 했어요. 하루 만에 다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온 이 DNA가 그 여대생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성의 DNA가 이제 검출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DNA인지 알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그 부녀자들 계속 실종이 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눈으로 좀 쉽게 이제 보려고 포스트잇에다가 그 실종됐던 분들의 DNA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꽂이에다 붙여놨었는데 그 보니까 그거랑 이제 딱 맞는 분이 한 분이 있었던 거죠. 소름. 그래서 정말 이제 소름이 좀 쫙 끼치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담당 경찰서 경기 남부지방청에 전화를 해서 그 피가 한 달 전에 실종됐던 다른 여성의 DNA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실종됐던 실종자들 다 본인이 죽였다 이런 자백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혈흔 하나, 그 작은 혈흔 하나 때문에 수백 벌의 옷에 그 루미놀 시약을 다 이렇게 뿌려보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은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물이 많아서 좀 고생은 했지만 이제 하나씩 다 뿌려서 피를 찾게 됐고 그게 이제 다른 실종자께 되면서 연쇄살인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치약이 단점이 이제 다 좋은데 좀 비싸다고 하는 거.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막 이렇게 피를 찾는다고 뿌리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국산화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국산화에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도 바로 강호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호순 사건이 굉장히 나비 효과가 큰데요. 이 강호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2004년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때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좀 그게 실패했어요. 이 검찰과 경찰이 또 서로 이제 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범죄자 DB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이춘재가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밝혀지게 된.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당연히 DNA가 없었으니까 기술이 DNA 증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거물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검출이 된 거는 피해자들의 의류에서 이춘재가 손으로 만졌던 부위들 거기서 이제 검출이 된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DNA 감식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미량이라도 증폭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만진 그런 증거물에서도 DNA가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춘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백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춘재한테 너의 DNA가 옛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자백을 하게 된 거죠. DNA가 나왔다고 하니 내가 자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춘재가 이제 범인이라고 밝혀졌을 때 2019년이죠. 2019년 가을에 학회가 있어서 베트남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전이었는데 그 뉴스를 듣고 한국의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DNA 감식으로 이번에 해결이 됐다라고 하니까 많은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들으면서 또 신기한 게 30년 전에 흘린 땀도 분석이 되나요? 굉장히 오래된 시료에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DNA라고 하는 물질이 원래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주 오래된 이집트 미이라라든가 또 심지어는 2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에서도 DNA 분석하는 걸 보면 굉장히 DNA가 안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좀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한 자국이 있는데 땀은 사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어떻게 보이지도 거기에 않는데. 그 땀이 있을 거라고 또 추정을 하고 또 이거 하시는지 뭐 혈액은 아까 루미놀로 찾을 수도 있고 한데 땀이나 이게 만진 부위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찾기 위한 연구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일단은 있을 것 같은 부위를 닦는 거죠. 아, 목 뒤, 누렇게 그렇죠. 되는데. 뭐 장갑이면 안쪽, 뭐 팬티면 또 어디 만질 수 있는 사이즈가 작으면 다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광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 요원들이 그 들고 다니는 그 프레시 같은 게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미량의 흔적도 일단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